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하나 있죠. 요거는 그냥 한번 전 시간 했던 거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있는데, 그동안 기출문제 있죠. 그 최근에 기출문제를 OX 형태로 바꿔놔갖고, 그래서 이제 겹치는 거 빼고 해갖고 이렇게 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이거 한번 쫙 풀어보시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의 겹치는 거 다 빼고서 나올 만한 거 거의 다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3, 4월 달에는 1, 2월 달에 안 한 부분 있죠. 요 그대로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3, 4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 2시간 그 2시 있죠. 그거 끝나면은 그동안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 한 2시 반 정도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이번 그 올해 1년 동안은 좀 힘드시더라도 좀 고생 좀 하세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자, 곧바로 요거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강의 노트 1페이지. 자, 1편에 보면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론 쪽에서 공부할 내용은 뭐 크게는 한 3가지입니다. 자, 맨 먼저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이 부동산의 개념 요거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의 분류다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속성,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런 내용 공부할 건데, 여기서 토탈 한 3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3문제.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3문제를 물어봅니다. 3문제. 자,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이거 외에도 나머지 내용들은 한 문제 나오기는 힘들고, 그냥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끼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 3가지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교재 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그 3페이지에 보시니까, 자, 3페이지 요거 노트 있죠? 노트 3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밑에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니까 부동산의 분류라도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문제 이게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그 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3문제 물어보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간헐적으로 지문에 끼어드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저놈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를 간단히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냐.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부동산학을 도입한 김영진이라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정의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어디가 있냐면 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4페이지.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게 바로 부동산학을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 활동을 하거나 거래 활동, 관리 활동, 임대 활동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이라 하는데, 이걸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능률적이라는 얘기는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 응용기술은요 실무적 분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표현이냐면, 자, 보통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과학성이란 자체는 이 학문 어떤 그 학문적인 깊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 이런 것들을 과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수단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걸요 기술성이다 해줍니다. 어쨌거나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론적 측면은 뭐라고요? 과학성.
다음에 실무적 측면은요, 기술성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거나 이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실무적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이론적인 지식도 충분해야 되지만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무나 칼 들고 대들면 안 되겠죠. 그와 똑같이 남들의 고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동산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 수준의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때로는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있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본다면 학문적인 성격 요걸 주로 물어봅니다. 요걸 물어보니까, 자, 학문적인 성격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 이제 과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자연과학이다.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이런 거 있죠. 요걸 쭉 연구하는 겁니다.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면 인간과 사물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있죠. 요걸 연구하는 거를 사회과학이다. 그러니까 뭐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 아니면요 뭐 통계학이라든가 기타 이제 종교학 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과학.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자연과학 앞에는 이제 기초자 혹은요 뭐 순수자 이런 경우를 많이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순수 자연과학이다 아니면 기초 자연과학이다 그 얘기는 자연의 현상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기초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요 순수 자연과학이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 앞에는 응용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응용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인 깊이 요걸 토대로 해서 현장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학문을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들이 있죠. 요걸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무슨 대학원에 간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현장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싸잡아서 뭐라고요?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단 어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행해져 왔던 다양한 부동산 활동이죠. 요거를 경험 삼아서 학문화시켰다 해서 요걸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 종합과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이 경제학이라든가 이러한 학문처럼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러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껏해야 1970년대 중반에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학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학을 이제 만들 때,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책을 한번 써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쓰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학문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이죠. 이미 있었던 전통적인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컨대 이제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이러한 학문들을 싸잡아서 요거를요, 종합화시켰다, 혹은요, 체계화시켰다, 아니면 시스템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좋아서 뭐 종합화 이런 얘기지, 사실은요, 그냥 다 섞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어쨌거나 법률적 측면의 학문은 각종 공법학이라든가 사법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학문은요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통계학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은요 각종 토목학이라든가 건축학 이런 것들을요 기술적 측면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과학을,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과학을 다 집어넣고서 이거를 체계화시켰다 해서 뭐라고요 종합과학이다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한다면 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규범과학은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결국은 그 어떤 전체적인 특성이 될 수 있는데, 이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끝나면 이 투기 같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이다, 투자 같은 거는요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는 바람직하지만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때는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교범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대가리 정도만 눈도장 쭉 찍으면 됩니다. 대가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 그 종합과학의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무릇 모든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공이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적 접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접근이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세 가지 측면 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시면 됩니다. 법경기. 맨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자, 이 그 사기당하면 대환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져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집값 떨어지면 대환돼요? 안 되겠죠. 왕숙에 있는 아파트만 짓는다고 하는데 덥석 샀다가 나중에 집값 폭락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손해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뭐 층간소음 같은 게 심하면 대환돼요? 안 되죠. 이 기술적 측면 이런 거를 공이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접근이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1, 2월달 했고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느낌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리 곧바로 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책 있죠? 두꺼운 책. 자, 거기 보시면 한두 장 넘기면 키가 한 나만한 애가 하나 딱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 그 몇 장 넘기면 내 2배 정도 되나요? 나만한 게 아니라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몇 장 쭉 넘겨 보시면 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자, 거기에 그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 및 접근 방법이다 해갖고, 자, 이 정의 정도 하나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그 아래에서 양거래 1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찾으셨나요? 예,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겠다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정도. 오른쪽 볼게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쓸 것인가, 그런 얘기죠. 이런 걸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다 해줍니다. 여기에는 맨 먼저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해서,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싸잡아서 요걸 체계화 시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한번 밑줄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변과학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하고 종합화하여 결과적으로는 부동산학을 개발하고 실무활동에 능률화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말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다 싸잡아서 체계화 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 정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된 부동산의 연구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주된 뭐라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분산식 접근 방식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법학, 경제학, 공학 등 일반 주변 과학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학 하나만 가지고 접근해 보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건축학 하나만 가지고 접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요 민법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분산식 접근 방식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엔 중점식 접근 방식은 첫
첫 번째 줄 중간에 특정 측면, 예컨대 법률적이면 법률적, 경제적이면 경제적, 이러한 식으로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 예컨대 이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 아니면요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중점식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게 제가 일반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부동산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활동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부동산 행태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대하는 어떤 행동과 태도, 이런 거를 부동산 행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느닷없이 구입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컨대 지나가다 저기 뭐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고 멋있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주목할 겁니다. 이걸 어텐션 해줍니다. 그러다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흥미를 느끼는 단계다. 그러다가 몇 번째 둘러보더니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낄 수 있죠. 요거를 desire 이렇게 해서, 요거는 interest, 이거는요 desire, 그래서 욕망 단계. 그러다가 이 계약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행동에 돌입하는 단계, 이러한 거를 일종의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학을 전개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부동산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그리고 중개 이론, 이런 거 있죠? 요 정도, 이런 데서 간간히 엿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어떻다고요? 간간히 엿보인다. 이번에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데 초점을 두는 방식을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의사결정의 분석의 초점. 어디다가요? 의사결정의 분석의 초점. 그래서 요거는 맨 끝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개발,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엿보입니다. 상당 부분. 그 다음에 현상학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철학, 이런 걸 얘기하는데, 현상 철학이다.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줄 중간에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 같은 건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대할 때 하나의 종속된 사물로만 대하는 겁니다. 자, 이 토지를 대할 때 종속된 사물로만 대하니까 인간이 막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되고, 때로는요 투기가 극성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가 또다시 인간에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인간이 토지를 막 대하게 되면 토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집가가 급등하거나 난개발 같은 게 심해지면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의 주체로서 파악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하나의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요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에 인간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할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이런 게 간간히 엿보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법 제도적 접근 방식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법률적, 제도적 측면 있죠. 법률적 뭐라고요?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접근하겠다 하는 걸요 법 제도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쭉 정리하시고, 나머지는요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됩니다. 이렇게. 자, 곧바로 순서에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도대체 부동산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하면은 꼼짝 못하는 재산, 이거를 부동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히 대답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우리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1절에 부동산의 개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우리 교재에는 19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9페이지. 그래서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부동산의 개념을 딱 내릴 때도 이렇게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개념을 내릴 때도 이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그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정의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싸잡아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점입니다. 복합 개념의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자, 부동산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종합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은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법경기. 자, 그래서 자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요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부동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요때 이제 법률적 측면을 다른 말로 이제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이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때 이제 기술적 측면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은 뭐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도 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무형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이 겉모습만 보고서 개념을 내리는 것보다는 어떤 내면의 모습 있죠. 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도 골고루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어떤 여자분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만 보고 키도 크고 이쁘다는 얘기죠. 요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의 모습도 골고루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겉모습은 키도 크고 이쁜데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다든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모습도 골고루 바라본 다음에 그 사람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자, 요 기술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 두 놈은 그 대가리만 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라고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대가리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은 하나의 뭐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자연이라는 겁니다. 인공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것들을 뭐라고요? 자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주신 그 지질, 지세, 지반,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자연에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런 거다. 저쪽에서 파악할 때는 이런 거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런 거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하나의 뭐 공간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으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표 위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래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공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이렇게. 위치이다. 자, 내가 이제 호평역 앞에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위치가 곧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치가 좋은 땅은 가격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이런 게 뭐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뭐라고요? 환경이다.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이다. 환경 구성 요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독히 어떤 지역에 가면은 모텔 같은 게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이름하여 모텔촌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촌이라고요? 모텔촌.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하나하나의 모텔들이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구성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하나의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이걸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뭐 자산이다. 두 번째는요,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말 자체가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자산, 자본하면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얘기하자 보면 어떤 기업들이 있다. 회사가 있을 겁니다. 기업은 자 장사하려면 장사 같은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기업에다가 이제 돈을 대는 거를 출자한다 이렇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출자한다. 자기 돈을 출자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타인이 이제 출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출자할 때 보통 이제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를 현금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출자한다고요? 현금 출자한다. 근데 이 토지라든가 기타 부동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걸요 현물 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출자라고요? 현물 출자. 그러면 이 토지가 결국은 현금 대신 현금이란 사업 미천 대신에 토지를 사업 미천으로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측면을 강조할 때요? 사업 미천을 강조할 때는 자본이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을 거를 뭘로 받았어요? 토지로 받은 거죠. 하나의 사업 미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토지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으로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상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토지가 때로는 수익 창출에 때로는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수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미천을 강조할 때는 자본, 사업 미천 측면 그 다음에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산 자본하면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아파트라는 생산물을 생산하려면 일단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나와라 뚝딱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이제 건축 자재, 시멘트라든가 벽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필요하네요. 사람도 필요하고, 숙련공이 됐든 비숙련공이 됐든 어쨌거나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지. 그 공중에다 질 수는 없는 거죠? 공중에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땅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게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걸요 생산 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요소라고요? 생산 요소다. 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 쓰면 버려야 되죠. 어느 정도 쓰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단용 소비재다. 그러니까 짧게 이용하는 걸요 단용 소비재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그 집도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는데 몇 번 쓰다가 버리나요? 그러진 않죠. 어쨌거나 그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다. 어쨌거나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써먹는 걸요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소비재는 소비재네요. 그렇지 않나요? 소비재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상품이라는 표현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 요거를요 상품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상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 공자가 있다. 이 공자는 뭐 중국에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공자가 있는데, 공자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중국은 화폐 단위가 위안입니다.
뭐라고요? 위환이다. 그래서 공자위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환이라고요? 공자위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에 옆에 보면 안양 근처에 산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무슨 본이라고요? 산본에 갔더니 어떤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생소한 게 있답니다. 산본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얘는 자세히 안 물어보고 이렇게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대가리. 근데 얘는 이제 별도로 한 문제를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과 그다음에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얘는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 얘는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99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하면 항상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뭘 포함한다고요? 협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하고, 여기다가 다른 법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아닙니다. 어디에 따르면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을 그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라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광의의 부동산 해줍니다. 언제나 부동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인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을 말한다. 그러면 정착물은 딱 물건 자체가 정착돼 있다는 얘기죠. 딱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딱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요 정착물이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자,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설물처럼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이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요걸 건물이라 하는 겁니다. 건물. 근데 이제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건물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도로 위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뭐 지하도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 이런 걸요 수목 이렇게 해줄게요. 나무 혹은요 나무들의 집단 이걸요 수목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부동산이라 한다. 뭐라고요? 요 정도를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약간의 살점을 좀 붙여 나가겠습니다. 쭉쭉. 이때 이 정착물 중에서는 어떤 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토지와는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얘기는 우리 이제 교재가 프린트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그 프린트가 마음에 안 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게 막 잘 됐는데 여기는 뭐 뒤에도 막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같이 이제 공부하니까 뭐 제가 불러드리니까 괜찮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프린트가 안 돼 있어도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어떤 것들은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얘기는 토지하고는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하고는 별도로 팔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토지하고는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과 이 건물을 갖고 있다 치자.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데
땅과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만, 건물 부분만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돈도 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부분만 을한테 팔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별도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공시한다.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등기부를 떼어보면 거기 소유자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소유권을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공시한다고요? 소유권.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가 한 장으로 되어 있다면, 자, 땅은 갑거고 건물은 을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도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의 부동산. 근데 이렇게 볼게요. 뭐냐면 너 담장만 네가 좀 사갈래? 아니면요 이 도로 위에 있는 껍데기, 포장된 껍데기 있죠? 요것만 네가 사갈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분자가 되는 거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걸 이제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얘는 원칙적으로는 정착물은 맞습니다. 부동산은 맞아요. 그렇지만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고요,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 게 아니라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거는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그 얘기는 그런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요걸로 공시하는 걸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한다 해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대 집단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요거를 갑이 자, 이 땅도 갖고 있고 나무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야, 안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그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백히 뭐라고요?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들 혹은 나무의 집단을 을한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팔 수 있다고요? 을한테. 왜냐하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이렇게. 자, 다만 요거는 요 나무들의 집단만 별도로 등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등기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만 별도로, 나무들만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야 은행에서 담보 잡고 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별도로 안 되지만 어쨌거나 팔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팔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쭉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착물 관련 규정이다 해서, 자, 이 민법에 따르면 판잣집 같은 거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판잣집 같은 경우는 자, 얼마 있으면 철거해야 되죠. 항구적으로 붙어 있기 좀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식 중의 식목이다 해서 이 가로세우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뿌리 부분을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고 있죠. 잠깐 심어놓은 거, 이런 것들은 당장은 항구적으로 붙어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옮길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 공중전화 박스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와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 건물에 붙어 있는,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어 없어요? 붙어 있는 물건들이 있죠. 이게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건물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는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을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팔았을 때 건물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절대성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로 판단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뭘로 간주한다고요? 정착물로 간주해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뭘로 간주한다고요? 정착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불분명할 경우는 뭘로 간주한다고요? 정착물로 간주해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걸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먼저 이 건물에 붙어 있는 거를 제거할 때, 제거 시에, 자, 아니면 떼어낼 때, 이 물리적으로나 혹은 뭐 기능적으로,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전혀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정착물에 해당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 건물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볼게요. 요거를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돼 안 헐어버려야 돼요? 아, 내 에어컨 엘리베이터 같은 거 떼어내려면 건물의 일부를 막 다 뭐라고요? 부셔버리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성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 건물에 붙어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도꼭지 줄줄 나올 거 아닙니까?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요거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그냥 뭐 스패너 같은 거 돌려서 빼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은 안 줄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꼭지를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재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물도 못 쓰고 목욕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능적 손상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리적 손상은 안 주지만 뭘 줄 수 있다고요?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걔도 뭐라고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도 정착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자, 이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된 건 아니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판단해보고 저렇게도 판단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이 그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돼서 안 돼 있어요? 특별히 다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원래는 교회에는 이제 총유자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목사님 혼자서 팔면 안 됩니다. 전 성도들의 어떤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아마 관행적으로 목사님 몰래 이제 다른 사람 몰래 그냥 팔아치우고 막 다른 데 가죠. 그래서 교회에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어디 있다 이제 쉬는 시간에 교회 매매 사이트 이런 데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은 아주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성도 수에 따라서 뭐가 붙어요? 막 권리금도 받고 그럽니다. 절 같은 거 있죠? 절 이런 것도 막 매매가 됩니다. 그걸 또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따가 보세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판다고 치자.
그러니까 교회를 팔았는데 상도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팔았으니까, 교회 건물을 팔았으니까 그 건물 내 의자 세트도 상대방 목사, 그 다음 목사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착물이니까,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세 번째는, 자, 그 건물에 설치한 의도가 임대 가치 혹은 건물 가치의 증진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자, 그렇지 증진 목적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스토브라든가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그 칸칸마다 집어넣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임대 가치, 임대를 많이 받으려고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 된다.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성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겨울철에 너무 춥고 하니까 임대하는 직원들이 너무 추울까봐 잠깐 그 히터 같은 거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는 임대가치 증진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너무 추워서 잠깐 갖다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임대인이라는 것은 집 주인을 얘기하고, 임차인은 누굴 얘기해요?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 맞는데, 임차인, 세입자가 설치했다 그러면 요거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입니다.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민법에서 우리 지상권 설정 기간이 끝났을 경우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말이 청구권이지만 실제는요 형성권입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말은 청구권이지만 실제는요 다 형성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뭘 간주하라고요? 정착물 간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강의 노트 맨 위나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채소라든가 곡물 같은 거, 채소나 곡물 있죠?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나 곡물 같은 거를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계속 재배되는 식물들 있죠. 그죠? 이거에 우리 책에 있는 거 너무 이따가 할 건데, 책에 있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표현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걸 농작물 해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농작물이다. 다시 할게요. 자, 인간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채소라든가 곡물을 재배하기 위한 식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농작물 해줍니다. 농작물. 그래서 우리 농작물은 그냥 암기하세요. 예, 이거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시면서 이거는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뭘로 간주한다고요? 정착물. 이렇게 기억하세요. 뭘 간주한다고요? 정착물로 간주한다. 다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정착물로 간주하는데 원칙이라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자, 어디 갔어요? 자, 독립성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뭐는 없다고요? 독립성은 없다.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갖춘 자가, 그러니까 임차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권한을 갖춘 자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도 다 포함시킵니다. 판례에 따르면요, 권한이 있건 없건 할 것 없이 답을 하고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답을 하고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되셨죠? 독립된 부동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작 수확물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요거는 이미 수확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심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작 수확물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수확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 농작물 얘기합니다. 근데 다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수확기. 곧바로 벼로 그 낫으로 뵐 예정이죠. 곧바로, 그죠? 이렇게 수확기에 접어들어 있는 걸 뭐라고요? 경작 수확물이다. 얘는 아예 처음부터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로 간주한다고요? 동산.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별도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법이라는 게 영미법이라는 게 있고 대륙법 이런 게 있어갖고 그 교재마다 요거 이상 내용하는 게 설명하는 게 다 다릅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오게 되면 EJ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당연히 뭐를 포함해요? 정착물은 포함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 준부동산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준하겠다는 얘기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준부동산은요, 부동산에 준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은 애초에 부동산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뭐처럼 취급하겠다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볼게요. 자, 자동차는 막 굴러다녀요? 안 굴러다녀요? 막 굴러다니니까 동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부동산처럼 취급하냐면 일단 얘네들은 자, 이 자동차 구입하려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등록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기하듯이 얘들도요 등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얘네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 하듯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정평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중개활동.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자, 이 반지를 시계를 담보 잡히고 전당포에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는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질권. 근데 내가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아파트는 내가 거주하면서 그 서류상으로 관념적으로만 담보를 설정한다. 이런 거를 저당권 설정한다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급해서 지금 어디 다른 데 돈 조달할 데가 없어서 차 끌고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걔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는 내가 그냥 써도 상관없답니다. 그냥 끌고 다녀도 상관없고, 자, 지네들이 뭐라고요? 자, 이 관념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듯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등록이나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요거는 눈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눈도장. 자동차, 그 다음에 물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박 있죠? 이 선박은 20톤 넘어간다면 이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됩니다. 눈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항공기라든가 그 다음에요. 자, 이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이런 걸 건설기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중장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요 건설기계 전부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공유수면이라는 게 공공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공유수면이다. 바다라든가 강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배타적으로 양식업 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어업권. 그 다음에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권리를요, 광업권. 이거 전부 다 구입했으면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가 있겠고, 건물도 있을 겁니다. 공장. 그 다음에 안에 뭐 기계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자동차 있고, 이런 건 형태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특허권이라든가 뭐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형태가 있든 없든 다 싸잡아서 이걸 등기치는 겁니다. 싸잡아 등기치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고, 그 등기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 경매로 들어갔을 때, 자, 이거를 공장을 통째로 구입하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걸요, 공장재단 혹은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재단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은 정착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자, 이 그 독립성은 원래는 없는 겁니다. 독립성이, 자, 없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뭐가 인정된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다른 법, 민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건 나무 하나는 안 되고 나무대 집단 있죠? 요거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얘는 별도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별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임목이라는 명칭을 써볼게요. 뭐라고요? 임목. 그럼 요거는 얘만 별도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얘만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별도로 돈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임목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정리한 겁니다. 자, 곧바로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걸 보면 헷갈리지 않은데 책을 보게 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안 하기도 그렇고 자꾸 해달라고 해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우리 교재, 자, 거기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보시니까 맨 먼저 딱 중간에 맨 위에 부동산의 개념 나왔죠? 그 딱 중간에 보니까 기술적 개념은 얘들은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줄 쳐볼게요. 자연. 그 밑에 뭐라고요? 공간.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위쪽에 위치, 그 다음에 환경, 요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제적 개념은요, 자, 밑줄 쳐볼게요.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그 다음 오른쪽에 자산, 자본, 상품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 협의의 부동산은 첫 번째 줄 중간에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뭐라고요? 그 정착물, 요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일필지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필지. 그래서 자, 세 번째 줄에 인위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토지 대장에 필지로 등록된 일정 범위의 객체,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다. 그 밑에 정착물은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앞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걸요 정착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먼저 종속 정착물이라는 것은, 자, 이 그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걸요 종속 정착물 해줍니다. 여기는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수목, 그 다음에 그 옆에 농작물, 그 다음에 축대, 도로, 교량, 그 다음에 국어라는 것은 뭐 수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수로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이런 것들은 다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정착물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 여기에는 맨 먼저 건물, 그 다음에 디귿번에 수목 혹은 수목의 집단, 바로 옆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명인 방법을 뭐라고요? 갖춘. 이렇게. 그럴 때는 독립성 인정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에 농작물은 곡식이라든가 채소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인간이 재배할 목적으로 심는 식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농작물도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다. 원래는 뭐라고요? 어디가 없네요. 토지의 일부라고 했죠? 일부에 안 일부에? 일부인데 다만 다섯 번째 줄 그러나 찾으셨나요? 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성숙된 농작물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그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한이 있든 없든 결국은 답을 하고요. 독립성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밑줄 쳐볼게요. 경작 수확물. 여기서 경작 수확물은 수확기 있죠? 바로 이제 낫으로 뵐 예정인 걸 뭐라고요?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같은 거는 다 뭘로 간주한다고요? 동산. 그리고 가식 중에 수목이라든가 판잣집, 그 다음에 뭐 헐어버린 건축물은 이미 헐어버렸으니까 동산이 되겠네요. 공중전화 부스, 그 다음에 신문 가판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답을 하고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동산.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정착물은 여러 가지 정착물 부분 기준이 있는데 건물에 붙어있는 것들 얘기하는데 먼저 물건의 부착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물리적으로 훼손 송산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떼어내게 되면 물리적으로 훼손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정착물인데 다만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에 자,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걔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번 볼게요.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줄 특정 용도에 맞도록 고안. 특정 용도에 맞도록 고안된 경우 그때는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뭐라고요?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정착물.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위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당사자의 의도다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건물 가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영구적 의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스 스토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가치 증기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부동산 정착물 거기까지 그때는 뭐라고요? 부동산 정착물.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누가 설치했냐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임대인이 설치할 경우에는 뭐라고요? 부동산 정착물. 근데 그 옆에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뭐라고요? 동산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자, 광희의 부동산. 자, 광희의 부동산은 자, 뭐냐면 첫 번째 줄 협의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포함한 개념. 협의의 부동산과 뭐라고요? 준 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으로 요거는 성질상 세 번째 줄 볼게요. 등기 등록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등기 등록이 어떻다고요? 불가피함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쳐볼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목은 주의할 게 두 번째 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까지 끝난 뭐라고요? 수목의 집단. 그리고 그 밑에 어업권, 그 다음 그 밑에 광업권, 그리고 오른쪽에 선박,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있죠? 이렇게 해서 자꾸 암기하지 마시고 눈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1번 볼게요. 1번 42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어떤 형태로 나오나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다음 기술적 개념은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생산 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이걸요 준부동산이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이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같은 부동산이에요? 독립된 부동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얘는 건물만 별도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우리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 복합 부동산 해줍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이 일체가 돼서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아니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읽어볼게요. 5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따가 2시 넘어서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